자, 이제 6번부터는요, 조금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3월 학평은요, 뭐,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들의 그 전국적인 실력을 한번 가늠해보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좀 가늠해보고, 또 수능의 예행 연습을 해본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아직 좀 수능이, 어때요? 좀 8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그래도 천천히 그 문제가 담고 있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복습해 가면서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정리해 나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5번까지는 뭐 이렇게 좀 쉬운 얘기들 나왔으니까 그건 넘어간다 치고 6번부터는 조금 더 개념 위주로 설명을 해 드리면서 자세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6번 문제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열기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열기관 하면 또 이게 일정량의 이상기체에 대한 얘기죠. 즉 이상기체의 뭐요? 연력학 과정을 네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하나는 뭐? 등압, 등적, 또 뭐 있죠? 등온. 그 다음에 무슨 변화? 단열 변화. 그래서 이상기체 네 개의 그 연력학 과정, 연력학 변화 이거 꼭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이거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기체는 팽창하면서 일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버려지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자기 에너지로, 내부 에너지로 이거를 그대로 이제 보관한다. 요 기억하셔야죠. 거꾸로 에너지를 방출하면 기체는 수축하거나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등압 변화부터 먼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등압 변화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게 가장 그 일반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과정이죠. 기체가 그냥 일기압하에서 일어나는 등압 변화, 똑같아요. 여기서 그냥 일어나는 기체 뭐 과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뭘 떠올려야 되냐면 이 실린더를 꼭 떠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린더에 기체가 담겨 있고 피스톤, 실린더 이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것도 기초지만 이거예요. 어떤 기체가 있어요. 기체가 그냥 기체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뭐예요? 주변에 외부랑 기체와 외부 요 그림, 요 이미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체가 팽창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기체가 팽창한다는 건 그냥 팽창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팽창하면서 뭐예요? 외부를 밀어내는 거라고요. 외부를 밀어낸다고. 즉 외부에다가 일을 해주는 거라고요. 팽창하는 과정은 그 뭐다?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는 과정이에요. 일을 해주는 과정. 그럼 수축하는 건 뭐예요? 수축은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 과정이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진공 중에서 어떤 기체가 있을 때 진공 중에서 팽창하는 건 외부가 없잖아. 그때를 우리는 자유팽창이라고 그러고 그때는 일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셨죠?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등압 과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과정이라니까요. 뭐라고? 외부에 팽창하면서 일도 하고 모두 증가한다?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는 과정이다. 근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일을 하고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건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기체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가. 바로 그게 뭐? 바로 요거는 부피 변화죠. 부피 변화.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바로 뭐다? 바로 온도 변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피가 팽창했다. 팽창했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외부로 일을 했다란 뜻이고, 수축했다라는 건 뭐라고?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란 뜻. 아셨죠? 팽창 수축을 확인하는 거라니까.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갔다. 무슨 뜻이에요?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란 뜻. 온도가 떨어졌다. 무슨 뜻?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뜻. 이걸 다 지금은 좀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라고? 그리고 또 하나. 내부 에너지는 뭐와 관계가 있다? 온도와 관계가 있다. 그리고 바로 온도 자체가 내부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연결되는 게 뭐다? 기체 하나하나의 평균 운동 에너지. 평균 운동 에너지. 요거를 우리가 EK라고 보통 많이 표시하죠.
다시 말하면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평균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는 뜻.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꼭 기억하시고 이 연결이 되셔야 돼요. 자, 한 번 더 시작해 보겠습니다. 등적 과정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등적 과정은요. 부피가 일정해요. 부피 변화가 없어요. 부피 변화가 없다는 건 뭐죠? 외부로부터 일을 해주거나 일을 받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받으면 그대로 뭐로만? 내부 에너지만 증가한다. 또는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건 바로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등온 과정은 뭐예요? 등온 과정은 온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온도 변화가 없다는 건 무슨 과정?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는 얘기고 받은 열만큼 그대로 뭐한다? 기체는 팽창하거나 수축한다. 그런 뜻이죠. 여기에 또 되게 재밌는 과정이 단열 과정인데요. 단열 과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외부와의 열 출입이 없다는 뜻. 추가 0이라는 건 무슨 뜻이다? 외부와의 열의 출입이 없다. 꼭 정리하세요. 이게 지금 제가 말로 하지만 여러분들 꼭 내가 꼭 메모를 해줘야 되나? 외부로부터 열 출입이,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말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꼭 정리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자기 지식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외부의 열 출입. 이게 보통은 어떤 때 많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갑자기라는 표현이 사실 들어가야 돼요. 갑자기 팽창하거나 갑자기 수축하면 너무 갑자기 일어나니까 외부와 열의 출입이 있을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때란 얘기예요. 그런 때라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때요? Q가 0이니까 W 플러스 델타 U 이렇게 지금 되겠지. 즉 다시 말하면 이걸 다시 쓰면 W는 마이너스 델타 U란 뜻인데 이게 어렵잖아. 무슨 뜻이냐면 요게 플러스가 되면 요건 뭐야?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즉 다시 말하면 팽창하면 이게 양수가 되면 요건 음수. 팽창하면 온도는 낮아진다. 수축하면 온도는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온도가 내려간다는 건 무슨 뜻?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뜻. 온도가 올라간다 무슨 뜻?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뜻.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건 무슨 뜻? 평균 운동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뜻.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건 무슨 뜻? 평균 운동제가 올라간다는 뜻.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지금 정리해가면서 공부를 하시라고요. 문제를 내가 맞았냐 틀렸냐, 많이 맞았냐 틀렸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요. 그거는 저기 10월 때부터 시작하시고 자, 요게 바로 이제 이상기체에 대한 얘기인데 또 하나 지금 무슨 얘기? 열기관에 대한 것들 한번 정리하셔야 되죠. 열기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뭐가 생각이 나요? 열효율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뭐가 생각나요? 요거 생각나야 돼요. 흡수한 열량, 들어간 에너지가 일부는 뭐가 되고 이놈이 일을 하고 이게 흡수한 에너지, 나머지는 뭘로 한다? 방출한 에너지로 간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 성립이 돼? 흡수한 에너지는 어떻게 돼? 일한 것과 방출한 에너지와 같아야 된다. 에너지는 보존되니까요.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정리 어떤 거? 열효율은 어떻게 된다? 열효율은 어떻게 된다? 흡수한 에너지에서 일을 한 몫이 얼마만 되느냐 곱하기 100 하면 이제 퍼센트가 되는 거고 이게 보통 1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도 돼요.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방출한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도 표현한다? 잘 정리하세요. 지금 보이시죠? Q 흡수한 에너지는 일은 어떻게? 일은 흡수한 에너지에서 방출한 에너지 그걸 뺀 것만큼이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꼭 정리하시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자 PV 그래프 잠깐 정리할게요. PV 그래프 정리하시면 자 이쪽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거는 무슨 뜻? 무슨 뜻? 에너지 흡수한다는 뜻입니다.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왼쪽으로 가면 에너지 방출한다는 뜻이에요. 아시죠? 자 그리고 대각선 방향으로 볼 때 자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온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대각선만 내려간다는 건 무슨 뜻? 온도가 내려간다는 뜻. 자, 기억해 두세요. 그럼 자, 이제 계산이 되시죠? B가 그러니까 온도가 가장 높은 때죠. 즉, 내부 에너지가 가장 클 때예요. 그 다음에, D는 어떻죠? D는, 온도가 낮죠? 요걸 이렇게 온도선을 이렇게 등온선을 그릴 수 있는데, 지금 어렵지만, 이렇게 좀 그린다면, 가장 온도가 낮을 때가 언제일까? 요거 좀 애매하네. 아무튼 지금 그렇다는 뜻입니다. 요것도 꼭 정리해 두세요. 오른쪽 에너지 흡수, 에너지 방출. 자, 그리고 자, AB 과정은 지금 여기서 보지만 수평하게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이 평행하게 가는 거는 무슨 등압 변화, 여기도 등압 변화, 등압 변화인데 여기 에너지 흡수하는 변화, 여기 에너지 방출하는 변화, 등압 변화, 여기 에너지 방출하는 변화. 진짜 정보가 많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가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 오른쪽 가는 거, 오른쪽 가는 거. 이것도 해야 되네. 오른쪽으로 가는 거 어떻게 되는 거? 에너지 흡수하는 변화, 일을 하는 변화, 팽창하는 거, 팽창하는 변화. 또 왼쪽으로 가는 거 어떻게 돼? 왼쪽으로 가는 거, 왼쪽으로 가는 거, 일을 외부로부터 받는 변화. 즉 다시 말하면 수축하는 변화. 진짜 정보 많네. 자, 이렇게 갑니다. 그럴 때에 지금 기체가 한 번 순환하는 동안 열기관이 사이클이 있다 그랬죠.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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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요게 지금 1.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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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가는 게 이게 뭐? 이게 2 변화. 이렇게 지금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 또 중요한 정보. 이거 진짜 공부할 게 너무 많아. 요 지금 둘러싼 면적이 뭐야? 한 사이클 동안 기체가 한 일. 총 한 일이 이렇게 지금 되는 거지. 이제 됐어. 이제 그만하자고. 자. 기체가 한 번 순환하는 동안 2의 과정이 1에서보다 큰 물리량. 자, 기체가 흡수한 열량 어떻습니까? 기체 언제 흡수하죠? 단열 과정에서는 열의 출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따져요? 요거하고 요거만 따지는데 둘 다 1, 2 과정 모두 다 기체가 A, B로 요 흡수하는 요 과정이 똑같죠? 요거는 똑같은 거니까 지워버립시다. 두 번째,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재밌네요. 요거 열효율부터 갈게. 왜 이거부터 가는지 좀 얘기해 줄게. 열효율은 뭐라 그랬어?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1과정이나 2과정이나 똑같아. A, B 과정이니까. 자, 열효율은 뭐라고? 흡수한 거는 지금 똑같아. 근데 한 일이 어때? 한 일이 얼마냐에 따라 열효율이 달라지지. 어떤 게 더 커? 요 면적이 1이라 그랬잖아. 이게 더 커. 이게 더 커. 누가? 2가 더 커. 2가 더 커. 그러니까 열효율은 당연히 여기 더 크지. 잠깐만. 아까 했잖아. 흡수한 양은 똑같아. 근데 해준 일이 요게 더 커지면 당연히 방출한 건 어떻게 돼? 작아지지. 그러니까 2의 과정은 방출한 열량이 더 작아지겠지. 한 일이 많다 그랬잖아요. 해준 일이 많으니까 방출한 열량이 작다. 그치? 효율이 높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깎기. 뭐만 더 커? 2에서가 1에서보다 더 큰 물리량은 D급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셨죠? 자, 진짜 공부할 거 많죠? 이제 7번은 어떤 거냐면 바로 에너지 양자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양자화 하면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 뭐예요? 1, 2, 3, 4 뭐 이렇게 지금 되겠죠? 1, 2 정리하세요. 제발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가죠. 특징이 뭐예요? 점점 간격이 작아진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간격 작아진다. 올라갈수록 이렇게 표시해 볼까? 간격이 작아진다. 또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거 뭐예요? 뭐가 있을까요? 아래로 내려가면 방출, 위로 올라가면 흡수. 그렇죠. 이것도 기억해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 계열 기억해야지. 1로 떨어지는 거 뭐요? 라이먼 계열. 그 다음에 라이먼 계열. 또 기억해 두세요. N 1로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발머 계열 어떻게 되는 거? N이 2로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파셴 계열 어때요? 기억해 두세요. 3으로 떨어지는 계열. 라발파 여기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로 떨어지는 게 가장 에너지가 커서 이때 나오는 게 뭐다? 자외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로 떨어지는 게 우리 뭐다? 가시광선 나오죠.
근데 그 하나 일부는 어디로 가요? 적외선으로 가죠. 파시엔 계열 어디요? 예, 이건 주로 적외선이 많이 나온다. 적외선이 나오는 계열이다. 이렇게 지금 가장 우리가 많이 문제에서 만나게 되는 게 바로 발머 계열 N2로 떨어지는 거죠. 지금 현재 여기도 N2까지만 지금 나와 있다는 거, 여기만 지금 생각하면 된다는 거, 여기까지만. 요거 이제 생각하지 않고 여기만. 에너지가 얼마? 여기가 마이너스 3.40. 왜 마이너스 3.40일까요? 예, 에너지 N이 무한대일 때, 이때가 바로 전자가 자유로울 때인데 여기를 지금 0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더 깊은 지옥, 그 다음 지옥, 이렇게 1층 지옥, 2층 지옥, 3층 지옥, 4층 지옥, 여기를 벗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에너지야. 마이너스 1.51, 세 번째가, 그 다음 네 번째가 마이너스 0.85죠. 그럼 계단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요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건 뭐, 이때 방출하는 거는 에너지를 질질 죄송합니다. 질질 싸는 게 아니고 요만큼의 에너지를 뭐요? 한 방에 툭 던지는데 그게 바로 광자다. 그 광자 한 덩어리의 에너지는 HF로 나타난다. 아시죠? 요거를 다른 말로 어떻게? 우리가 C는 람다 F, 람뻑 이렇게 지금 저는 이제 외우는데, 이거 지금 약간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아서. 그래서 F는 어때? 람다 C, 람다분의 C니까 요거를 람다분의 하 C, HC, 저는 하 C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일단은 들어가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자, 진동수가 이렇게 되는 빛이 가시광선이냐? 즉 가시광선은 무슨, 이 1.89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나왔을까? 여기서 뺀 게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3.40에서 마이너스 1.51 빼면 어떻게 되죠? 1.89죠. 즉 다시 말하면 3에서 2로 떨어질 때, 즉 3에서 2로 떨어지는 요게, 3에서 2로 떨어지는 거, 3에서 2로 떨어지는 요게 바로 뭐냐면, 무슨 계열? 발머 계열, 가시광선 계열이라 그랬죠? 진동수가요? 이게 뭐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요. 요만큼의 지금 저게 1.89 전자볼트인데, 즉 다시 말하면 3계열에서 2로 떨어질 때 요만큼의 에너지를 내는 거고, 그때 진동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F는 어떻게 해요? 예. H분의 2에서 여기서 나온 거라니까. 여기서요. 예. H분의 1.89 전자볼트. 이거는 언제? 3에서 2로 떨어질 때. 가시광선 맞죠? 원자와 원자핵 사이의 거리는 언제일 때? 4일 때가 2일 때보다 크다. 당연하죠!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예, 이걸 원자핵으로 보면 약간 달라요.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당연히 4일 때가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쵸? 2일 때보다. 요 간격은 점점 더 벌어진다. 알았죠? 요게 거리가 제곱배로 멀어진다. 요거랑 좀 다르다. 알았죠? 실제 거리는요, 전자 사이 거리는 크다. 요거 맞습니까? 맞죠? N이 2인 궤도에 있는 전자는 1.51 전자볼트인 광자를 흡수할 수 있다. 이게 1.51은 어디일까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예, 여기가 1.51인데 2인 궤도인 전자가 어떻게 해요? 1.51 전자를 흡수하면은 못 넘어가겠죠. 당연히요. 1인 궤도에 바닥 상태에 있는 놈은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도 아닌데? 예, 이거는 좀 말도 안 되죠. 흡수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3번이 맞다는 거, 요거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야, 드디어 PN 접합 다이오드 나오죠? PN 접합 다이오드 나오면 여러분들 반도체에서 뭘 정리해야 돼요? 예, P형과 N형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되죠. 예, P형은 뭘로요? 어떻게 도핑을 해? 어떻게 도핑해요? 예, 3가. 그러니까 팔이 3개밖에 없는 그 원자를 불순물을 넣어서 도핑한다. N은요, 5가. 예, 5가인 거. 그리고 여기서는 주걱에서 하나 부족한 게 나오니까 주로 전기를, 주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나르게,
이제 애매하네.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전자가 주로 이동한다. 여기 안에 전자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 안에 양공이 없다는 게 아니고 주로 움직이는 게 뭐다? 다수로. 절대 다수로 움직이는 게 양공이고 여기는 절대 다수로 움직이는 게 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림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야, 요게 구멍이 하나 뚫린 거 이게 뭐? 양공이 하나 있는 게 이게 P형이다라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여기 원자가 띠에다 위에 전자가 지금 더 있는, 전도띠에 전자가 지금 더 이렇게 얹혀져 있는 경우, 요거는 지금 뭐죠? 바로 N형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즉 X는 P형, Y는 N형. 여러분들 근데 요거 한번 기억해 두세요. 보통 요런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런 게 있고요. 요런 그림이 있고 또 가끔씩 요런 그림이 이렇게 3개 그림, 이 기출에 나온 건데 여기 이렇게 쫙 각게 치고 여기가 지금 원자가띠예요. 여기 전도띠. 요런 전도체 있고 여기서 이제 뭐가? 아이고. 원자가띠에 똑같은 반도체인데 온도가 점점 올라갈수록 온도가 상승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양공수가 이렇게 지금 그려지는 경우가 있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양공 개수와 전자 개수가 같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상태냐면 요게 이제 예를 들면 상온에서의 반도체라 하면 상온에서 반도체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렇다 치면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안에 있는 전자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전도띠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여기 안에 있는 더 많은 전자들이 전도띠로 움직이면서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얘가 올라간 빈자리 그대로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양공이 되어 있는 상태. 이거는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바로 순수 반도체입니다. 진성 반도체라고 하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순수 반도체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요거랑 좀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도띠에 전자들이 지금 있다는 건 무슨 뜻? 여기에 전극을 걸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또 양공도 이쪽으로 움직이고요. 그래서 온도가 점점 올라갈수록, 즉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 에너지를 전자들이 받으면서 전도띠로 올라온 놈들이 많이 생기고 더 전기 전도도가 더 커진다. 즉 전기를 더 잘 통한다. 요 그림도 좀 같이 참고해서 요거랑 비교하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상태예요. P가 그러면 X가 P, 그 다음 Y가 N형 반도체라는 거 아니까 여기다가 일단 이렇게 표시하셔야죠. 그리고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했으니까 여긴 당연히 뭐다? N. 여기 PN, 요거는 NP형으로 지금 돼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지금 돼 있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전자구조로 이렇게 됐을 때 연결하여 회로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지금 B에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잖아요. B에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 지금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렸다는 얘기네요. P 쪽에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리려면 이쪽이 무슨 플러스 극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가 마이너스 전극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류가 어떻게 흐른다?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되고 여기는 지금 뭐 역방향 바이러스가 걸렸다는 얘기네요. 그쵸? 자, 한번 해봅시다. X는 N형 반도체다. 틀렸죠? A에는 역방향, 아니요, 순방향 걸렸죠? A의 X는 직류전원에 플러스 연결되어 있다. 3번이 맞는 거죠. 다른 건 볼 필요 없겠죠? 이건 다음이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9번을 가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문제예요. 근데 아주 복잡한 문제는 아닌데 되게 흥미로운 문제예요. 이거 한번 좀 꼭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일단은요.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C를 향해 운동하죠. 자, C가 일단 정지해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A, B, C의 질량은 각각 large m, small m인데
나는 가의 순간부터, 자, 이 순간부터 A와 C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래요. A와 C 사이에. 근데 C는 정지해 있으니까 A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면, 그러면, 그쵸? 이 속력은, 어쨌거나 지금 일단 A의 속력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자, A와 C 사이에 지금 거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자, 1초일 때는 지금 어떤 순간일까요? 두 개가 가서 A가 이제 정지해 있는 B와 부딪힐 때가, 여기가 이제 부딪힐 때, B와 부딪힐 때가 바로 요때겠죠. 1초일 때. 1초일 때. 그쵸? 1초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같이, 얘가 튕겨나가거나 이쪽으로 움직일 때인데, 근데 얘가 점점점 거리가 가까워지는 걸로 봐서는 충돌하고 나서도 이쪽으로 가는 거야. 앞으로도 계속 가는 거야. 앞으로도 계속 가면서 3초일 때 어떻게 돼? 이게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런 거지. A가 지금 왔어요. 요렇게 두 개 할게. A가 지금 와서 땅 부딪혔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가다가 3초일 때 어때? C를 움직이면서 얘는 변함이 없는데 그러다가 B가 C를 부딪히게 하면서 얘가 움직일 때가 바로 요때겠죠. 요때. 요게 바로 B와 C가 부딪힐 때 아니겠어요? 여기는 A와 B가 부딪힐 때. 야,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저는 이런 문제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면 잠깐만. 지금 A와 B가 부딪히는 상태 전에 지금 1초일 때까지는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C는 가만히 있으니까 이건 A의 속도가 되겠죠? 야, 1초 동안에 얼마 움직여요? 4m 움직이죠? 처음에 A의 속력은 얼마다? 4m/s. 그러면 부딪히고 나서는 얼마일까요? 부딪히고 나서는. 땅 부딪히고 나서 이제 얘 아니에요. 얘는 움직이지만 얘는 속력이 변하면서 지금 움직이는 게 지금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요. C는 아직까지 정지해 있고. 그럼 2초 동안에 지금 얼마만큼 줄어들어? 4만큼 줄어드니까 속도가 얼마? 이게 4였고 요게 얼마? 2분의 4, 그러니까 2m/s. 부딪히고 나서는 2m/s가 지금 됐다는 얘기죠.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A와 B가 지금 부딪혔잖아. 부딪히고 얘가 지금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면 몇 초가 됐을 때 C하고 부딪혀요? 1초일 때 B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3초일 때 C와 이제 만난다는 얘기지. 그러면 즉 1초에서 3초 사이에 2초 동안에 B는 얼마만큼 움직였다는 얘기입니까? 8m 움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지해 있다가 A랑 부딪히고 나서 B는 얼마의 속도로? 2초 동안에 8m 움직인 4m/s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야, 기가 막힙니다. 이야. 그럼 여기서 잠깐 정리. 그렇다면 이제 요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A에 지금 충돌하고 나서의 운동량 변화는 얼마? 4m이었던 놈이 2m으로 줄으니까 얼마? 2m이 되죠. B의 운동량 변화 얼마? 정지해 있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4m만큼 움직이면 운동량이 변화되죠. 예? 처음에는 정지해 있었으니까. 그쵸? 요 운동량 변화량은 서로 어떻게 돼야 된다? 같다. 따라서 A의 운동량의 변화, 예, 제가 이렇게 좀 쓸게요. 예, 여러분들 꼭 안 쓸까봐 메모 안 하고. 이거는 어때요? B의 운동량 변화. 잠깐 여기서 정리. 운동량 변화량은 뭐와 같다? 예, 충격량과 같다.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 충격량의 다른 말은 뭐다? 운동량 변화량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같을 거 아니에요? 얘가 받은 거나 얘 운동량 변화량이나. 즉 얘가 받은 충격량이나 B가 받은 충격량이나 같을 거 아니에요. 같으면 4m은 2m이 되니까 따라서 m은 얼마? 예, 요거라는 거 알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걸로. 이거부터 먼저 풀었어야 하는데 2초일 때 B의 속력은 얼마겠어요? 그래, 2초일 때. 예, 2초일 때 B의 속력 2초일 때 4m/s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요거는 틀렸죠. 그러면 이제 5초일 때 B의 속력이 얼마냐? 지금 그런데 부딪히고 나서잖아요. 부딪히고 나서 B하고 C가 부딪히고 나서. 야, 이게 그러고 나서 지금 요 속도가 지금 얼마냐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떤 상태냐면 땅 부딪히고 나서 얘는 속력이 줄고 속력이 줄은 상태에서 이제 2m/s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C가 B와 부딪히고 나서 딱 이렇게 움직이는 게 요게 지금 어때?
요거란 말이에요. 요게 얼마? 4초 동안에 4m 움직이니까 1m/s죠. 이건 누가 봤을 때요? 누가 봤을 때? 예. A가 2m/s로 움직이는 A가 봤을 때 C가 1m/s잖아. 그러니까 실제 C의 속도는 얼마? 부딪히고 나서 3m/s라는 걸 알게 되겠죠. 아시겠죠? 땡! 부딪히고 A가 지금 계속 가고 있다니까 2m/s래요? 그러면서 B와 C가 부딪히고 얘 움직이는데 그게 얼마? 얘가 봤을 때 얘가 1m/s란 뜻이잖아요. 3이죠. 예. 그러면 야, 이게 5초일 때 얘의 운동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부딪히고 나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파악을 해야 되네요.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B와 C의 충돌에서 C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A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겠네? 얼마? C의 운동량 변화량은 3m이죠. 예.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니까. C의 운동량 변화량. B의 운동량 변화량은 부딪히고 나서의 속력을 V라고 하면 처음에는 4m/s로 움직였다가 4m이었다가 나중에는 얼마인지 몰라요. 요게 B의 운동량 변화량이겠죠. 요게 서로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일까요? 여기서 이게 운동량 변화량 같죠. 요거랑 두 개 운동량 변화량 같다니까? 어떻게? 예. 예? 어때요? MV는 마이너스 4M은 어때? 3M. 이렇게 지금 되나요? MV는 7M 이렇게 돼가지고 V가 얼마? 7m/s라는 거. 이거 좀 말이 이상하다. 이거 말이 좀 이상하다.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7m/s라거든요. 너무 빠른데? 오히려 지금 이게 더 늘어났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운동량 변화량, C의 운동량 변화량은 C가 받은 충격량이고, 요거 B의 운동량 변화량은 뭐야? 예? B가 받은 충격량인데, 서로 받은 충격량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잖아. 죄송합니다.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거에 운동량 변화량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MV는 M이 돼서 V가 1m/s 이렇게 지금 되겠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너무 크게 나와서 예. 그래서 저처럼 이런 실수를 좀 하지 말라고. 충격량, 서로 받은 충격량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반대니까 마이너스를 쳐야 된다는 거. 예. C 충격량은 마이너스 B 충격량이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저 같은 실수하지 말도록. 두 번째, 어떻게? 그럼 이런 실수를 안 가지려면 그냥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써도 된다. 아시죠? 처음에 운동량 얼마예요? 얘 0이고 여기 4M이었죠. 나중 운동량 얼마예요? 얼마인지 몰라요. V고 C는 3M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V는 얼마? 1m/s.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자, 10번 문제는 바로 이제 전반사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빛의 굴절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잠깐만 좀 정리해 보겠는데요. 빛의 굴절, 즉 스넬 법칙이죠. 한번 잠깐만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 자, 경계면이 뚜렷한 두 개의 매질이 있습니다. 1매질, 2매질. 굴절률은 N1, N2고요. 요게 이제 빛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진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매질보다 2매질의 그 굴절이 작으면 이쪽으로 꺾이고, 요게 더 크면 어떻게 돼요? 예, 요거보다 조금 더 아래로 이렇게 꺾이게 되겠죠. 그래서 요 법선을 그어줘요. 수직선. 요거의 각도를 세타1, 여기를 세타2라 한다면 어떻게 된다? 두 개가 세타1 나누기 세타2, 요 비율이 항상 어떻다고?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스넬의 법칙입니다. 그쵸? 제가 굳이 이거 입사각 굴절각으로 표시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타1에서 세타2를 이렇게 꺾게 1에서 2로 가는 거나 세타2 각도로 거꾸로 이렇게 해서 가는 거나 똑같거든요. 이게 일정해야 되니까요. 이게 놀라운 점인 거예요. 요렇게 가든 요렇게 가든 똑같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입사각 굴절각에 표현 안 한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빛, 즉 파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뭐죠? 속력, 그 다음에 파장도 변하고 진동수도 우리 고려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매질 2에서 매질이 달라지면 속력 변하고
파장 변하고. 그치만 뭐는 일정해요? 진동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타, v, 람다, n 이 네 개에 서로 어떤 관계가 있냐면 굴절률이 클수록, 굴절률이 큰 곳으로 갈수록, 굴절률이 커지는 곳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각도는 어떻게 되고? 각도는 작아지고, 또 v는 어떻게 되고? 속도는 느려지고, 파장은 어떻게 되고? 짧아지고 작아지고,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변화해요. 작고 크고. 요거는 같이 변화합니다. 굴절률이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오히려 세타는 커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거기에서의 파장도 커집니다. 아셨죠?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세한 거는 제 강의를 들으세요.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게,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문제들인데, 같은 각도가 나오고 이렇게 할 경우에 일단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들 뭐냐면, 이걸 좀 말로 바꾸기가 좀 근데, 두 매질의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이거는 유용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십시오.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어때요? 둘 사이의 각도 차이도, 즉 꺾이는 각도 차이도 커진다. 꺾이는 각도와 각도 사이의 그 차이도 커진다. 굴절률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 참, 여기서 지금 나올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1매질에서 지금 똑같이 가는데, 1매질 똑같이 가요. 근데 여기서는 2매질로 가고 여기는 1에서 3매질이라는 다른 매질로 간다고 합시다. 똑같은 각도가 들어오면 세타1, 여기도 똑같은 각도가 들어오면, 얘가 이제 이렇게 지금 됐다면, 세타2 됐다면, 매질 1과 3이 요 둘 사이의 그 굴절률 차이가 요거보다 훨씬 더 크면 이게 어떻게 꺾인다고요? 훨씬 더 급격하게 꺾인다고요. 이렇게 요 차이가 더 커진다고요. 각도 차이가 커진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또 비교도 되죠. 어떤 게 더 굴절률이 큰 거예요? 요거 두 개를 비교하면요, 얘가 더 굴절률이 더 큰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이거를 여기다 지금 적용을 해야 되는데 꼭 기억해 두세요, 이 문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X, Y, Z 세 개의 매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X 매질이죠.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걸 통해서 어때요? X, Y 서로 비교해보면 얘가 크고 얘가 어떻죠?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X와 Y를 비교해보면 요거를 보면, 각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어디 각도가 더 크죠? 각도가 클수록 굴절률이 어떻다? 각도가 클수록 굴절률이 작다. 누가 작아요? Z가 작고 누가 커? Y가 크죠. 요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나오네? 어떻게 돼? 뭐가 제일, 이 세 개 매질 중에서 그렇다면 정리하자면 어떻게? 자, 잠깐만, 이렇게 정리하자면 어떻게? Y가 가장 굴절률이 크고, 그 다음이 Z고, 그 다음이 X고, 이렇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가장 속도가 가장 빠른 데는 어딜까요? 여기겠죠. 굴절률이 제일 작은 데서 속도가 빠르거든요. 파장이 제일 길고. 그쵸?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보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P의 속력은 어디가 제일, Y와 Z 어디가 커요? Z가 더 크죠. Z가 커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굴절률은 어디가 커요? X하고 Z. X, Z는 굴절률이 큰 것은 Z가 큽니다. 니은은 맞아요. 디귿, 세타1이 이게 45도보다 크냐 작냐, 지금 그걸 묻는 건데, 여기 참 애매하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꼭 요 해법을 생각하세요. 여기도 세타1이고 여기도 세타1이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개 그림으로 이제 쪼개는 거예요. 요 그림 하나 하고요, 요 그림 하나 하고요. 자, 제가 무슨 얘기인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X하고 Y 사이에, 자, 볼게요. X하고 Y 사이에, 지금 이 그림이 어떠냐면, X에서 Y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짝, 세타1으로 갔다가,
세타 제로로 갔다가 지금 어떻게 돼? 이렇게 지금 꺾이는데, 아이고,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세타 1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그림 볼게요. 요 그림은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상관없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좀 요령인데, 여기 각도 꺾이는 각도를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세타 2로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재밌는 게 있는데, 재밌는 사실인데, 여기 직각삼각형이잖아. 요 세타 1, 세타 2가 요 직각삼각형의 두 각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90도라는 걸 일단 알지. 요거 좀 명심해 두세요. 이렇게 좀 되는데, 자, 두 번째 그림을 좀 여기 옆에다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어디에서? Y에서 간다고 합시다. Y에서 가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Z에서 가서 이렇게. Z에서 가서 Y로 가는 세타 제로로 이렇게 가면 어떻게? 지금 뭘로? 예, 이렇게. 요게 세타 2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요거예요. 요거. 이 각도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어떤 게 더 클까요? 제가 지금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제대로 잘 못 그린 것 같은데, 어떻게? 아까 말했잖아. 굴절률 차이를 비교해보라고. 각도 차이가. 어차피 여기는 일정하니까. 자, 보자고. 굴절률 차이가 큰 데가 어딜까요? XY 사이일까요? ZY 사이일까요? XY 사이가 훨씬 더 크죠? 여기가 클수록 요 각도 차이가 어떻게 된다? 훨씬 더 작아지겠죠. 세타2보다 요게 훨씬 더 작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죠? 요게 작다면 요게 커질 거고, 예, 그쵸? 예, 그쵸? 예. 요게 적어도 그러면 45도보다는 어떻게 될까요? 작겠죠. 그래서 디귿도 틀리게 된다는 거. 요 해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